전화는 가끔 드렸는데 뵙기는 참 얼마인 것 같아요. 오랜만에 뵙죠. 전에 경기도 지사 시절에 그때나요? 사무실에서 한번 뵌 것 같아요. 네, 몇 년 된 것 같습니다. 그래. 그리고 지금 오늘 대표님 뵈니까 우선 생각나는 게 있어요. 네, 그때 그 대선 한 이틀인가 대선 직전 이틀인가 3일 전에 네, 저한테 전화를 하셔가지고 네. 좀 지지선을 좀 해주셨으면 그랬던 거 그런 기억이 나요. 네, 안 해주셨던 것 같은데. 그때 이제 제가 정중하게 네. 거절을 했어요. 잊어버린 거 보니까 네. 별로 섭섭하진 않았던 것 네. 같습니다. 네. 그 청을 못 들어주셔서 항상 미안한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그것도 좀 풀어야 할 것 같고.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 걸 보니까요. 네. 별로 섭섭하거나 그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당연한 걸로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그때 제가 그러면서 이제 두 가지 점을 좀 당부를 했었지요. 여기 그 헌법의 기본 어떤 정신을 네. 준수한다. 그 다음에 소위 기득권이나 가진 자들에 대해서 한풀이식 정책을 네. 안 하겠다. 원래 이제 그게 잘못 인식이 돼가지고 그것에 대해서는 바로 그 발표를 한 것 같아요. 제가 네, 감사해 맞습니다. 보니까. 네. 그래서 직접 그때 도와드리지 못한 점. 네. 아닙니다. 우리 변호사님은 이제 법조계 선배시기도 하고 네. 또 헌법학자로 제가 개인적으로 매우 존경하는 분이셨어요. 저도 헌법주의자죠. 그렇죠. 그리고 저는 이제 우리 변호사님께서 좀 합리적 보수를 대표하는 분이 한 분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보수의 핵심 가치가 규칙을 지키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현재 만들어진 규칙을 잘 지키는 거, 합의된 걸 잘 지키는 거. 이게 뭐 당연한 거긴 하지만 네. 보수의 핵심 가치 중에 하나인데 그런 점에서 보면 헌법을 잘 정말 해석하시고 예. 또 지켜야 된다는 주장도 자주 하시고 말씀하시는 데서 크게 거기에서 벗어나는 경우를 제가 거의 저는- 뵙지는 못해서 진정한 헌법주의자, 아, 민주주의자, 보수주의자 같습니다. 저는 어떤 정권을 불문하고 네. 저보고 이제 흔히 보수라고 이렇게 규정을 하고 뭐 그러는데 그래서 저는 진보 보수에는 관심이 없다. 네. 오로지 저는 헌법주의자다. 네. 더 좋으면 헌법적 자유주의자다. 이런 얘기를 정권을 불문하고 했고 거기에 어떤 틀에서 어긋났을 때는 뭐 후신에 입각해서 발언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뭐 저도 전혀 다르지 않아서 네. 세상 사람들은 변호사님하고 저하고 많이 다른 걸로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아니지 않습니까? 글쎄요, 저는 당연한 얘기 같은데 제가 한 얘기가 마치 장은 뭐 어떤 것처럼 양쪽에서 달리 해석하는 걸 보고는 결과적으로 저도 좀 헌법적 가치가 이렇게 무시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좀 섭섭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법학을 공부할 때 제일 먼저 보는 게 법학개론 다음에 헌법을 보잖아요. 그렇죠. 근데 헌법이라고 하는 게 그 동화라는 그 표현을 쓰던데 헌법의 동화. 네네. 그게 사실 국가 공동체에서 제일 중요한 가치죠. 다르지만 하나를 향해 가는. 네. 네, 그게 또 정치의 본질이에요. 저는 우리가 과연 국민의 합의라고 하는 최고 기범이잖아요. 예. 네, 이 헌법적 가치, 헌법적 질서를 진짜 지키고 있냐. 특히 정치 영역에서 이걸 지키고 있냐를 보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사실 헌법이라는 것은 정치 생활을 주도하는 기능을 잘 아시잖아요. 네. 그게 이제 정치라는 그 위성이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헌법이 좀 네. 지켜해주는데 사실 거기에 따라서 움직이지 않고 있죠. 그것도 그리고 헌법이 중요하시다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사실 중요하다는 건 아는데 특히 우리 정치권, 정치인들이 헌법적 가치를 상당히 좀 무시하는 걸 보고 참 그때마다 지적을 합니다만은 그러면 또 편가르의식으로 좀 네. 요새도 좀 많이 제가 비판을 받고 있어요. 뭐 그런 구체적인 얘기는 네. 드리지 않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오늘 여러 가지로 말씀드리고 때로는 우리 저 대표님한테 좀 제 순서라도 좀 들으셔야 할까. 그럼요. 아니, 그거야. 너무 당연하고요. 네. 그런데 어쨌든 저도 그 우리의 그 국민적 합의인 헌법이라고 하는 거를, 헌정 질서라고 하는 거를
정말 모두가 잘 지키도록 노력해야 되고요. 예. 저는 그게 저의 존립 기반이라고 생각해요. 예. 물론 뭐 세상 사람들이 보는 시각에 따라 거기서 벗어났다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저는 벗어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제가 뭐 연설이나 이런 뭐 대중 집회나 발언이나 이럴 때 제가 헌법 얘기를 많이 해요. 예. 들었습니다. 각별히 많이 하는 편인데 근데 그게 실제 현실에서 많이 왜곡되거나 무시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일부러 그 말씀을 많이 드리죠. 그래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양한 이념이나 가치관을 다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국민들이 합의할 수 있는 기본 텍스트는 저는 헌법이라고 보거든요. 그럼 헌법이야말로 국민 통합의 뭐랄까 시금석에서 나침반의 역할을 해야 한다. 이걸 특히 우리 정치 지도자들 그중에서도 정말 탑 수준에 있는 지도자들은 헌법 준수를 상당히 주시하고 있고 여기에 조금 어긋나면은 가차없이 이런 얘기를 하는 성격입니다만은 지금처럼 헌법적 가치를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이런 상황도 없는 것 같아요. 제가 교수님 뵈니까 옛날에 헌법 공부하던 때 생각이 나서요. 예. 그 독일 학자 중에 예. 동화적 통합 이론인가? 뭐 그거 주장하던 예. 칼 스미트. 예, 네. 동화적 통합 이론. 통합이요. 저도 지금 그 앞에 부분에 거기 있어요. 통합, 동화 이 두 가지 나라가 들어간 건 맞는데 예. 저는 그게 정치의 본질을 정확하게 말해준다고 생각하는데 예. 세상이란 서로의 주장이 다르잖아요. 같을 수가 없거든요. 아니, 그렇죠. 예. 일란성 쌍둥이도 생각이 다른데 그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그 수많은 국가 구성원들의 생각이 어떻게 다 똑같겠어요. 다른 게 본질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갈등 분열하지 않도록 예. 하나로 통합하지 못하지만 동화될 수 있도록 그냥 우리말로 하면 구동존의할 수 있도록 그렇죠. 네. 그렇게 하는 게 정치의 역할인데 제가 최근에 제일 안타깝다고 그럴까 네. 한편으로는 개인적으로 가슴 아프고 국가적으로는 불행이라고 생각되는 것이 갈등을 정치 또는 정치라고 하면 너무 추상적이에요. 예. 예. 국민의 권력을 위임받아서 국민 통합을 이루는 게 책무라고 예. 할 국가 권력 담당자들이 오히려 갈등을 부추기거나 대립, 대결을 심화시키는 방향으로 가는 게 제일 걱정거리입니다. 네, 저도 동감입니다. 지금 사실 헌법에 잘 아시다시피 그 주요한 기능 중에 사육 통합 네. 기능이 있습니다. 네. 헌법이. 그걸 이제 특히 국가 최고 지도자로서는 가장 중시하는 사육 통합 기능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 동화적 통합을 해야 하는데 참 그게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들이 방황하고 있고 네. 갈등을 겪고 있는 이런 상황은 헌법적 상황은 저는 네. 아니다. 이런 생각입니다. 제가 어느 편이 아니라 네. 헌법을 저도 한 40년간 헌법을 공부했고 실무를 담당했고 그걸로 먹고 사신. 먹고 사는데 사실 헌법 네. 잘 아시다시피 헌법 소송이나 헌법에 집착하다 보면 돈벌이는 안 됩니다. 아, 그렇군요. 네. 일종의 이제 공익소송으로서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뭐 그렇게 하니까 좀 이제 또 평가를 해주기 때문에 그런 있습니다만 사실 헌법 재판이나 헌법에 대한 이런 관심이 좀 활성화됐으면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변호사님 평소에도 저한테 그 말씀 많이 하시는데 그래서 사실은 이 정치보복 얘기 그때 이게 절대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씀하시잖아요. 제가 최근에 그전에는 피상적으로 그 당위로서 받아들였는데 뭐 그래야지. 근데 과연 수용할 수 있느냐 이런 생각들이 가끔씩은 이렇게 당위는 당인데 실제로 그럴 수 있을까를 생각할 때는 약간의 의문들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그 생각이 많이 확고해졌어요. 어떤 거냐면 정치인들의 특히 위임받은 권한 행사자들 국민적 대리인, 주권 대리인의 최고의 덕목이 통합이잖아요. 통합. 그러니까 권력자가 되기 전까지는 한쪽을 대표하지만 특정 부분을 대표하지만
되는 순간에 전체를 대표하는 게 의무 아닙니까? 그때 제일 큰 책임은 통합인데 갈등을 최소화하고 네. 하나로 만들지 못하지만 어쨌든 국가 공동체 안에서 함께 살아가도록 만드는 통합, 포용 이게 제일 큰 책무인데 이걸 가로막는 제일 큰 위험 요소가 보복이죠. 보복이 제거하려고 하고 인정 안 하려고 하고 권력으로 상대를 억압하는. 근데 이거는 자칫 잘못하면 제가 요즘 드는 생각이 네. 어느 단계에선가 멈추지 않으면 그렇죠. 계속 확대될 수밖에 없고요. 계속 증폭되고 결국 마지막에는 내전 상태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네요. 이걸 어느 단계에선가 멈춰야 그렇죠. 되는데 누군가는 누군가는 지도자가 멈춰야 나오면은 먼저 지금 아주 그 핵심적인 그런 그래서 지금 김대중 대통령께서 그렇게 핍박을 당하시면서도 왜 정치보복 없는 포용정치, 화해를 얘기했을까를 이제는 제가 절감하게 됐어요. 그게 끝이 없는 보복의 악순환, 네. 사회 갈등의 격화, 결국 마지막 단계는 일종의 내전 상태. 그걸 막아야 되는 책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한국 사회를 어느 방송에서 정신적 내전 상태에 있다고 맞아요. 표현했습니다. 적절한 그때는 이런 제가 얼마 전에 이 글을 읽고 저도 이런 글을 봤어요. 한국의 정권 교체는 복수극이다. 네. 한국의 정치는 복수의 도구로 전락했다. 이건 보수 성향의 정치학자의 책에 나온 겁니다. 천마리에. 이걸 보고 저는 이 복수 고리를 끊어야 하는데 지금 여기서 뭐 제가 농담이 아니고요. 우리 이 대표님이 정권을 잡게 되시면은 복수의 정치 보복의 고리를 끊겠다. 이런 선언 사실 그런 생각이 아니, 드십니다. 선언이 아니라 너무 당연한 거 당연합니다. 같아요. 근데 지금 이제 그런 얘기 선거 하는 전에, 자체가 선거 때. 아니, 그건 제 기본 입장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걸 선언하는 것 자체가 교만해 보일 수도 교만해 있고, 오바일 수도 있고요. 근데 뭐 그런 거 분명한데, 어쨌든 제 생각은 누군가는 끊어야 되고, 제게 혹시 기회가 되면 당연히 제 단계에서 끊어야지. 아니면 그렇죠. 모두가 더 불행해지는 상황으로 가게 됩니다. 그렇죠. 보복은 보복을 부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영구적으로 한쪽 집단이 계속 집권할 수는 없어요. 이 대한민국의 민주공화정 체제에서는 언젠가는 교체될 수밖에 없고, 보복하면 그 더 큰 보복을 불러오고, 그거는 개인적으로도 불행할 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국민들에게도 큰 불행이기 때문에 그걸 어느 단계에 끊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이제 그만하면 좋겠다. 아니, 지금 당연한 말씀이고, 사실 정치보복을 가장 많이 당한 그런 그 분이 대통령이 됐을 때 끊어야 합니다. DJ가 파업에서 끊었죠. 그럼 우리 대표님 참 정치보복 상상속성도 당하고 있어요, 객관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 대해서 끊어져야 한다는 것도 저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그 말씀을 드리는 거는 오바일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라고 말을 할 수는 없고, 저의 명확한 지금 이제 생각은 그만해야 됩니다. 국가는 개인의 불행을, 당사자의 불행을 막기 위해서 본인도 결코 행복해질 수 없어요. 끊임없이 다음 보복을 대비해야 되거든요. 더 큰 보복을. 저는 아예 선거 기간 중에 유력 후보가 같이 선서를 하든지 집권하면 정치 보복 끊겠다. 도장 찍어요. 도장 찍고 국민들한테 공증하라고 말이죠. 이런 것도 필요하다. 그 정도까지 안 되고요. 그거 안 지키거든요. 안 지켜요? 아니, 그 국민들이 보는 앞에서 그게. 아니, 지금 뭐 공약한 거 다 안 지키는데. 제가 제 생각에는 법률가적인 좁은 시각으로 말씀을 드리면 위약 배상 약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어기면 배상하기로. 그거는 유효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계약서로 이렇게 서로. 국민들한테 공약을 한 걸 안 지키면은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는 수밖에 없는데, 이 정치 보복의 고리를 끊지 않은 그런 주장은 국민들 다 공감합니다. 아니, 그건 뭐 당연한 지금 건데 안 지켜서 문제라는 거죠. 안 지켜요. 그 점은 너무 명확하고요. 그게 이제
그래서 제가 동화적 통합이론. 동화적 통합이론. 그때 말했던 거예요. 칼슘치 생각나는 정확한 단어는 하나쯤은 틀린 것 같아요. 기억해 보니까. 그, 변호사를 보니까. 헌법 얘기를 하다 보니 그 생각이 제가 많이 났어요. 아니, 공부를 열심히 하신 것 같아요. 헌법을 되게 첫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거의 안 읽거든요. 네, 잊어버리죠. 부분만 읽고 해서 제가 관습헌법 이론을 들어가지고 수도의전법위원 논리를 폈을 때도 언제가 그걸 받아들였거든요. 그런데 관습헌법을 잘 연구를 안 했어요. 학자들도 앞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뭐 비판적인 그런 그 논평도 많이 나오고 글도 봤습니다만. 성문법 국가에서 관습법법이 많이 되냐는 반론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관습헌법이야말로 성문법에 앞선 헌법의 기본 장전 중에 장전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도 오랜만에 얘기해보니 재밌네요. 재밌네요. 우리 헌법에 대한 그 학문적, 학술적인 헌법 정신이 아주 투철하신 것 같아요. 그게 저는 지도자한테는 가장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기본이죠. 여기까지 말할까요? 네, 그렇죠.